어서오세요. 우리가 우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해와 달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일식 때 보면 해와 달이 이렇게 절묘하게 가려지거든요. 그 위치나 거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그건 참 우연치고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구가 도는 이 별과 우리 지구를 도는 위성이 지구에서 봤을 때 크기가 같잖아요. 예, 그건 정말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인데 간단합니다. 예, 해가 달보다 400배 정도 멀어요. 그 대신 한 400배 큽니다, 대략. 예,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해와 달과 크기가 같습니다. 예. 네, 우연치고는 정말 절묘한 조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우주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피타고라스의 우주 오케스트라였고요. 두 번째 시간은 태양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뉴턴의 우주론이라고요. 네, 오늘은 그 우주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복습시켜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쉽고 재미있게 우주의 비밀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주로의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예, 지난 시간에는 그 태양계 행성 운동 중심으로 저희가 고대부터 근세 천문학 혁명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우주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고대부터 뉴턴까지 최초의 과학적 우주론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용어를 좀 몇 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우주인데 영어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우주입니다, 우리말로. 근데 영어 단어는 이 세 단어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우주 개발, 우주 특파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당장 뭐 할 수 있는 우주, 사람이 갈 수 있는데 그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 특파원, 그러면 스페이스 리포터라고 해야지 유니버스 리포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뜻이고요. 예, 유니버스는 이제 별과 은하가 있는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뭐 몇백억 광년 떨어진 우주, 그런 거는 다 유니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사람의 어떤 종교, 철학, 이런 그 인문적인 것이 많이 들어간 우주입니다. 예를 들면 바둑 두시는 분들이 바둑판은 하나의 우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서 말하는 우주는 이제 코스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있는데 제목이 만약 유니버스면은 그 천문학 교과서입니다. 만약 제목이 스페이스라면 우주 개발에 관한 역사거나 암스트롱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칼 세건이라는 유명한 분의 책 코스모스가 생각나죠? 그분이 코스모스라고 이름을 졌을 때는 천문학의 우주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다른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더 더해주겠다, 그런 어떤 그 뉘앙스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좀 구분해서 좀 많이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김에 에스트로가 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트로가 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트로노미가 천문학입니다, 이게. 에스트로노미가 천문학이죠. 우리가 우주인 하면 에스트로노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에스트로가, 에스트롤로지가 있습니다. 에스트롤로지는 점성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천문학이 점성술이었지만 지금은 에스트롤로지가 과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되고, 제일 혼돈되는 것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코스몰로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스몰로지, 영어로는 카스마알로지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이게 우주론입니다, 우주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좀 인위적인 우주였는데 그렇지만 코스몰로지라는 학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천문학의 한 부분인 우주론입니다. 요건 과학입니다. 요건 좀 과학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요건 좀 공학적인 거고, 요건 과학적인 거고, 요건 공학이 아닌 거고. 그런데 코스몰로지라는 학문은 우주론이라는 학문이고 천문학의 맨 마지막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코스몰로지에 대해서 한번 쭉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다 이제 다시 더 큰 흐름을 제가 이번에 세 번째 강의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서양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 문화 원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리스 쪽, 하나는 이제 유대 쪽, 흔히 헬레니즘 쪽, 헤브라이즘 이렇게 둘로 갈렸는데,
하나는 유대 쪽은 전부 창조하죠. 예. 창조라는 데 비해서 그리스 로마 쪽은 전부 우주가 혼돈에서 태어납니다. 혼돈에서 그 신들이 태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우주관은 특히 책을 읽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뭘 한다 이렇게 하면은 삼국지를 안 읽어본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서양의 고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별자리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거의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저걸 제가 그런 면에서부터 서양의 우주관부터 한번 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다 원시인들은 지구가 다 평평하다고 믿었죠. 예, 그 당시 둥근 지구를 생각한 거는 또 고대 그리스에 와서고 원시 신화 시대에는 어떻게 믿었냐면요. 큰 대륙이 북쪽에 하나 있고 남쪽에 또 하나의 대륙이 있다고 믿었고요. 이 남쪽 대륙과 북쪽 대륙을 가르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도에서 보면은 이 지중해가 제일 작은 바다 중에 하나인데 이름은 상당히 건방지잖아요. 예, 그 이유가 서양 문화 원류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지중해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거고 이 세상에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 산이 온 우주의 가운데였던 겁니다. 저 올림푸스 산이 있고 더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눈으로 덮인 설산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사는 요 동네만 소위 그 그리스 민족들 그 헬레니즘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데고 나머지는 다 바바리안들이죠. 그런 영화도 있죠. 예, 그래서 서양 영화들 괴기 영화나 신화 시대 그 판타지 영화를 보면 반드시 설산이 나옵니다. 뭐 제가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는 어떤 통념이 있냐면 일단 문화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설산을 한번 부딪혀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알프스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설산이 있고 그 동굴에서 찬 바람이 북풍이 나와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쪽은 이제 오리엔트라고 해서 해가 뜨는 참 신기한 곳이죠. 그러니까 해가 여기서 떠서 이렇게 이제 아폴론 신이 이제 태양 신이 이렇게 황금마차를 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바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리 오는 거죠. 그동안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주관을 갖고 있었고 이 북반구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쪽을 그리워합니다. 그대는 아는가 남쪽 나라를. 그래서 이미 이 당시에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가장 잘 사는 아주 항상 봄인 나라. 그래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별자리를 보시면은 그 이디오피아 그 왕국의 왕 세페우스, 왕비 카시오페이아, 딸 안드로메다, 심지어 사위 페르세우스까지 다 별자리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가을철 별자리 보시면 그 왕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별자리를 보면요, 이게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지만 그 별자리 속에 그 역사가 담겨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에 이디오피아 왕족들이 그 당시 아주 이상향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이 서쪽은 이제 바로 타이탄 이런 데 사는 아주 가면 큰일 나는 데입니다. 이 동네가. 여기는 가면 안 되는 동네고.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우주관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 동양의 그 고전에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태양신 아폴론이 이제 파에톤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아들이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래서 아버지 아폴론한테 나 태양 수레 하루만 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폴론이 너 엄마 내가 노는 줄 아느냐. 가다 보면 전갈 그 집게도 지나가야 되고 사자의 턱 밑을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게 전부 별자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우주관이 오늘날 황도 12궁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서양의 우주론을 이해하면은 그 별자리를 보더라도 이렇게 단편적인 그 별자리 하나의 지식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두칠성 같은 경우는 그 그리스나 로마도 우리나라하고 의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북두칠성이 땅 밑에 안 내려가요. 항상 이렇게 그 사시사철 이렇게 북극성 주위를 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왜 어떻게 설명하느냐. 원래 그 큰 곰 자리죠. 큰 곰. 그래서 라틴 말로 이제 별자리 이름이 다 라틴 말인데 곰이 우르사입니다. 우르사. 그래서 어떤 약이 왜 고모토가 약이 이름 참 잘 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단어에서 또 곰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가 레오 그러면 사자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큰 곰이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 중에 북두칠성이 있는데 그 원래 칼리스토라는 여자란 겁니다. 칼리스토라는 여자가 이제 제우스 신의 애인이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의 그 부인 헤라가 질투를 해가지고 저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별자리 남아 있으니까 바다에 못 내려오게 해라. 왜냐면 바다에 내려오면 쉰다 그랬잖아요. 아까 아폴론도 이렇게 바다에 대항하라고 하는 그 바다에 쉬니까 못 쉬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항상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북극을 돈다. 그렇게까지 설명한 게 그리스 로마 그 민족 그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이러한 라틴 말을 지어진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전에 지어진 이름이지만 그 페르세우스라는 별자리를 보시면은 뭐 별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별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요 베타별 두 번째 밝은 별 이름이 알골입니다. 알골. 알골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저 괴물이란 뜻입니다. 괴물. 그래서 페르세우스 그 성도를 보면 그 머리카락이 다 뱀인 그 메두사라는 그 괴물이 있어요. 바로 그 성도에 보면 그 페르세우스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바로 여기에 메두사의 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이름 하나하나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이름으로 써도 좋아요. 이미 시리우스 정도는 많이 알려졌던데 시리우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 중에 이제 가장 밝은 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수성, 금속 이런 거 빼고요. 행성은 더 밝고요. 행성을 빼고서는 시리우스가 제일 밝습니다. 그러니까 큰 계자리 별이 겨울철에 보이고요. 이 겨울철에 보이는데 그 알퐁스 도데의 유명한 별이란 단편 보면 이 별이 소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설이 잘못된 겁니다. 알프스 지방에서 그 소나기 내릴 때 거기 밀라노의 장드밀랑이라는 별이 나오는데 시리우스는 그 계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라틴 말로 이름 지어진 많은 그 별자리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비슷했던 나라가 이제 중국인 거죠. 우리 지중해만큼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이기적인 이름이죠. 자기네가 가운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에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시원찮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중국은 우리 임금님이 하늘의 아들이에요. 여기는 천자고. 그래서 천단에서 죄를 지낸 겁니다. 천단에서 하늘의 죄를 지내서 모든 왕권이 이제 중국을 유지하게 하는 거고. 중국 중화 사상의 가장 핵심 사상은 제가 깊이 공부는 안 해봤지만 보나마나 천자 사상입니다. 진시황의 그 거대한 피라미드 위에도 그 천문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하늘하고 통해야 되는데 하늘하고 통하려면 뭔가 IT 기관이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연말이 되면은 동서남북에서 이제 이렇게 사신들이 동지사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중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했겠죠. 잘 들어라, 천기누설 해주겠다. 내년도는 일식이 얹어 있고 월식이 얹어 있고 윤 4월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다 책력을 핀 거죠. 근데 저는 뭐 중국의 천자 사상을 존중해주고 싶습니다. 그 대신 우리 것도 존중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임금만 천자가 아니고 우리는 고구려는 우리 스스로를 천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전체가 우리가 하늘의 민족인 거죠. 하늘의 자손인 거죠. 이 자부심은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문화가 발전했을 때는 우리 하늘에 대한 그 우리 긍지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늘이 도왔다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벌이 뭡니까? 천벌 아닙니까? 그 문화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문화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눈여겨보실 것은 고종황제께서 그 우리 조선이 이제 거의 기우니까 그때 뭐 하셨습니까? 천문학적인 것만 예를 들어드린다면 태극기를 만드셨죠. 박영효한테 이렇게 만들어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셔서 태극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바꿨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 천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천자와 똑같은 그 문화 활동을 하신 거죠. 이 천단이 지금 어디 남아있냐면은 조선호텔 뒤에 환구단에 남아있습니다. 조선호텔 뒤에 환구단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황성여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의 강의 목표가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이쪽하고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명에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쭉 발전하다가 그 보고 산 하늘이 바뀌질 않았는데
이제 근세로 오면서 지리상의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뭐죠? 한번 또 간단히 또 복습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우주관에다가 고대 이제 탈레스나 그 우주론 시대 오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라토스, 오늘날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사람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까지 잽니다. 근데 나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콜럼버스나 마젤란이 이 지구가 평평한 줄 알고 굉장히 주저했어요. 바깥에 나가면 낭떠러지에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줄 알고 가려고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랑 마젤란은 목숨을 걸고 한번 세계 일주를 해봤는데 안 죽더라 이거죠. 사실은 우주론도 똑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우주론 같은 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구의 끝이 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끝이 있고 그 뒤에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론도 어때요? 우리가 우주 끝에 가면은 뭔가 커튼이 있고 거기 이렇게 딱 경고 나가면 이제 우주 밖이다. 뭐 이게 우리가 또 폐공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아인슈타인 우주는 예를 들어서 빛이 제 눈을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은 뺑 돌아서 제 뒤로 와요. 마치 지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쪽으로 한없이 서쪽이나 동쪽 하나 골라서 항해를 하게 되면 좀 기다리면 다시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모델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대 그러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중세 때는 다시 또 막 바다에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서 못 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제 적도 아래로 내려가 보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정작 진짜 훌륭한 북두칠성은 안 보시면서 남십자성은 그렇게들 보고 싶어 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똑같은 이유로 호주나 그쪽에 사는 분들은 북두칠성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북두칠성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같은 이유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적도 지방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안 보이던 별자리들이 보이는 겁니다. 문화는 북반구에서 주도가 된 거죠. 외계인이 와가지고 이 행성에서 문명이 북반구에서 주도했는지 남반구에서 주도한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예, 시계가 우리 이렇게 가잖아요?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면은 이렇게 나무 막대를 꼽아 놓으면 그림자가 돌아가는 방향이 바로 그 해시계 방향이고 이 방향이 북반구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만약 남반구에서 해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네, 그것만 봐도 똑똑한 외계인이라면 이 행성은 북반구에서 역사가 주도됐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별자리도 나중에 이제 내려가 보니까 안 보이던 별자리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남십자선 같이. 그러니까 근데 별자리 만든 사람들이 전부 누구겠어요? 항해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별자리 만들어라 그러면 뭐 만들겠어요? 피자 자리, 햄버거 자리, 술 이런 거 만들 거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이제 가서 보니까 바다에 별이 쫙 있는데 그래서 뱃사람들이 만든 별자리라는 것이 전부 항해기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남쪽 하늘 이렇게 상상을 하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어떤 그 바다를 항해하는 마치 피터팬 같은 만화 영화 이렇게 은하수를 이렇게 가는 그 범선 있죠? 그래서 유명한 이게 돛입니다. 도의 치읓받침이죠. 돛. 벨라. 어서 많이 들어봤죠? 다 이런 라틴 이름들이 상품 이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용골, 푸피스, 그다음 여기에 콤파스라든가 육분이라든가 항해기구. 그다음에 남쪽 나라에 가면 있다고 하는 진귀한 그 봉황새. 아니면 불사조 피닉스라고 있어요. 피닉스, 파보 이런 거. 남쪽 나라 별자리 전부 다 그 지리상에 발견한 사람들이 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별자리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동양에서 하는 그 28수 그 별자리를 가지고 있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윷놀이 판부터 다 이게 우주의 원리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태백시에서 개천절날 그 지방자치단체 행사로 뭘 하냐면 천재를 지내죠. 그 천재를 지낼 때 이제 학생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이렇게 깃발 들고 서 있는 거죠. 아마 그 뭔지도 모르고 서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청룡백호 주작 현무예요. 그래서 우리 그 10월 3일 개천절에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문화 행사로서 천재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재밌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제 요 지구를 발견하고 지구가 둥글고 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공부했던 것이 이제 우주가
자, 월상권과 월하권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뭐 수성, 금성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배하는 원리가 달랐는데, 이제 그 갈릴레이가 그렇지 않다. 오원소란 없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게 되고 뉴턴이 이제 그 중력 이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 얘기하던 우주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리에 해가 들어오고 원래 해가 있던 자리에 이제 지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천동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참 재미있죠. 이게 동그라미하고 점을 찍으면은 이게 해를 상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도 써요, 우리 천문학자들은. 그 해 질량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참 재밌는 게 동양에서도 요 기호가 나중에 날일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이 동그라미에 이렇게 점 찍은 것이 그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뭐 기독교에서 말한 아멘 그런 것도 원래 태양신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그 하늘을 숭앙하던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거의 이런 것이 기호가 일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태양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천동설이 무너져서 엄청나게 쇼크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뒤로도 더 많은 또 억측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러면 태양이 이제 밤하늘에 있는 무별과 똑같은 별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해는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해는 왕별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밤하늘의 별과 같은 별인데, 그래도 왕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왕별도 아니에요. 우리 해는 정확하게 말하면, 가늘고 길게 사는 아주 치사한 별입니다. 예. 50억 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50억 년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계에서 그게 또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무별들은 수성, 금성과 같은 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은 찾아도요, 500개 이상 찾았어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보이는 무별 중에 우리 지구와 같은 이렇게 그 새끼별을,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지금 찾아낸 것만 500개가 넘는다니까요. 우리 지구처럼 2개, 3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지구하고 똑같은 행성을 찾느냐, 이 경진대회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발견하는 사람은 아마 반드시 몇십 년 뒤에 노벨상을 받게 될 겁니다. 천문학적은 그 큰 발견을 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거든요. 당장은 안 받더라도 우연히 발견한 사람도 상을 다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우주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뉴턴이 이제 자기가 중력 이론을 발견해가지고 모든 물체는 잡아당겨야 한다.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주가 안 만들어져요.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우주론을 다 이해하셨다면 우리 해 옆에 뭐 수성, 금성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럼 다른 별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 별 옆에도 뭐 2개쯤 있을지 모르고, 어떤 별은 우리 태양계만큼 뭐 10개쯤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별들이 쫙 있는데, 그러니까 뉴턴이 그 살아있던 시절에는 은하계 존재는 몰랐어요. 은하수는 알았지만, 그래서 일단 오늘날 우주로는 이렇게 각 은하계들이 어떻게 팽창을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고 일단 별만 갖고 설명하기도 벅찬 거예요. 자, 뉴턴의 고민이 뭐냐? 이것이 또 아주 세기의 고민입니다. 이 고민이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뭐냐? 별과 별이 있는데 다 잡아당긴다 이거예요. 다 잡아당긴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손을 딱 떼면 우주가 떡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다 잡아당기니까 요만큼 공간 안에 별을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조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1억 개 집어넣었어요. 그럼 지네끼리 다 잡아당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 어디 무게중심 부분에 다 모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턴이 죽겠는 거예요. 우주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두 물체가 있으면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으로 잡아당긴다는 만유인력이라는 건 중력하고 조금 다른 건데, 이런 뜻이죠. 온 그 삼라만상에 다 적용되는 힘, 약간 동양적인 표현이죠, 만유인력은. 근데 그 만유인력을 발견했는데,
그럼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가 이렇게 별이 요만큼 모여 있다고 말만 하면은 우주가 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아주 고민을 했어요. 그럼 자기 중력 이론이 틀린 거 아니에요. 우주를 설명 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학자들이 토론하면서 당신 중력 이론이 맞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근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뉴턴, 아인슈타인 뭐 엄청난 천재, 감히 제가 이름 부르기도 황공스러운 그런 분이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억지를 부려요. 뭐라고 억지를 부리느냐. 우주는 무한하다 그래요. 이게 묘수풀입니다. 그 뉴턴은 무한우주를 주장해요. 왜 무한해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별이 요 공간에 요만큼 있다 그러면 이건 떡이 되지만 사방팔방으로 무한히 있다고 쳐봐요. 무한히 있으면 어떤 별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방팔방으로 다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우주가 무한하니까. 예를 들면 한 여자를 가운데 놓고 두 남자가 잡아당기면 여자가 팔은 아프지만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뭐 좋기도 하겠죠. 예. 그쪽 대답이 훨씬 더 우주론적인 것 같습니다. 감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죠. 우주가 무한해서 사방팔방으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별은 그 자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떡이 되는 걸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쉽게 접근하시라고 떡이 된다고 표현하는데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우주의 붕괴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뉴턴이 무한우주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주는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 당시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뉴턴이 하여튼 무한우주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상대방이 우주가 무한하다는 증거가 어디냐 이제 이렇게 논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뉴턴의 답이 준비되어 있죠. 그럼 유한하다는 증거는 어디 있냐? 너 끝에 가봤냐? 예. 그래서 어쨌든 뉴턴이 그 고비를 남기게 되고 그 다음에 뉴턴은 중력 이론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우주 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신화적이고 이렇게 이야기거리지만 그래도 뉴턴 우주론은 그래도 이렇게 수학으로 기술한 제법 그럴듯한 첫 그 과학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은 어쨌든 그 뒤로는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 진전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무한우주가 아마 거의 마지막 우주론 쪽에서는 마지막인 겁니다. 그다음에 뉴턴이 이제 또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럼 그 뒤로는 이제 그럼 여러 가지 또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뉴턴의 우주론이 바로 그 근대 천문학 혁명을 전부 소화하고 자기 이론까지 그 집대성한 최초의 어떤 과학적 우주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다른 발견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 천왕성을 발견한 허셜이라는 사람이 우리 은하수가 뭔지를 알아냈어요. 은하수가. 우리가 은하수 하면은 사실 여름밤에 은하수가 제일 잘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깜깜한 데 가면은 이렇게 우윳빛으로 꼭 구름 같아요. 구름이 이렇게 길다랗게 한 줄로 있는 것 같은데 구름하고 은하수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별이 박혀 있는 구름은 은하수입니다. 예. 구름은 별을 가리겠죠. 예. 그건 우리 지구 표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에 보면은 분명히 구름같이 보이는데 별이 박혀 있어요. 그게 은하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철은 사시사철 중에 가장 은하수를 보기가 쉽고 은하수가 이렇게 띠로 있고 여러분들이 꼭 아이들한테 견우성, 직녀성이 정말 이렇게 은하수를 중앙에 놓고 떨어져 있다. 그거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어느 게 견우성이냐 그거 책 백날 갖고 가서 보셔도 찾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좋은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서철에 뭐 새벽 3시가 안 넘었을 때 피서철에 머리 위에 제일 밝은 별이 무조건 직녀성입니다. 예. 대체로 바로 천정이라고 해요. 천장이 아니고요. 예. 하늘의 가장 높은 부분 근처에 있는 굉장히 밝은 별이 있어요. 다른 어느 별보다도 밝아요. 흰 별이 직녀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견우성은 직녀성을 찾으시면 은하수 건너서 동쪽으로 또 밝은 별이 하나 있으면 그건 견우성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마 성도나 이런 도움 없이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뭐 새로 나온 휴대폰은 다 가르쳐 주니까 그거 있으시면 뭐 더 도움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은하수가 이게 뭔지
그 정체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넓적한 별 무더기더라 이거죠. 이제 은하라는 개념이 살살 정립되는 거예요. 넓적한 이제 별 무더기라는 거죠. 왜 넓적하냐? 띠로 보이니까.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원반이 있어요. 넓적한 원반이 있는데 우리가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다가 개미란 마리 집어넣어 보세요. 그 개미 눈에는 이쪽 원반은 안 보이죠. 여기 구멍 단면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는 네가 무엇 속에 들어있냐 그러면 저를 이렇게 지금 나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는 넓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렇게 기계 띠로 보이니까 우리가 띠로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 넓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하계는 별이 모인 넓적한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중력이 어떻게 적용되나 그걸 갖고 또 고민했는데 뉴턴이 했던 그 원리를 깨달으면 이해가 되죠. 제가 그림을 대충 그리면 자 뉴턴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가 있고 그 위에 달이 있어요. 근데 사과가 떨어져서 뉴턴이 이제 머리를 맞았던 달이 돌든 사실 이게 얼마나 생각하기 힘든 겁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은 힘이라는 걸 통찰한 게 뉴턴의 큰 업적이에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중력으로 떨어진 거고 달은 왜 안 떨어집니까? 돌고 있으니까. 돌고 있어서 원심력이 작용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돌을 돌리면 돌은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실에다가 돌을 매서 돌리면요. 요새 애들은 아마 그거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저희는 그거 실험실도 참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그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때문에 못 도망가는 거죠. 그 대신 돌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하고 달이 도는 거를 같은 통찰력으로 봤으니까 우리 은하계도 이제 바로 무한우주를 필 때 그것이 작용이 된 거죠. 그 뒤로 하여튼 사과가 아주 이 중력에서는 유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책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중력이 1687년에 발견됐습니다. 뉴턴에 의해서. 그러니까 1987년이 중력 발견 300주년이 되는 위대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뉴턴이 다닌 그 케임브리지 대에서 엄청나게 큰 국제 학술대회를 했는데 이게 바로 그 학술대 논문집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학술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중력만큼은 이건 영국제다. 예?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논문집인데 제가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했을 때 그때 마틴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천체물리학자가 그 소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뭐 저 기억 못할 겁니다. 전 일개 이제 박사 후 연수과정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을 뵀을 때 이 책이 마침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사과가 뭐 이렇게 푸르고 맛도 없게 생겼냐. 그런데 이 양반이 1초도 생각 안 하고 이게 영국 재래종 사과다. 만일 뉴턴이 사과로 머리를 얻어맞았으면 그 사과는 이렇게 생겼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나 몰라요. 내가 참 형편없는 농담을 했구나. 예. 그래서 그럼 우리 사과는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제 정말 아주 어려운 블랙홀 빅뱅 세미나를 할 때도 이 책을 표지를 한번 꼭 설명하면서 우리 사과를 좀 만들자.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과서입니다. 네, 그래비테이션이 중력이죠. 이 책을 안 봤으면은 아인슈타인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책 표지도 역시 뭡니까? 사과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학 갔을 때 이 책을 이해하는 게 제가 살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책하고 보낸 세월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별명이 전화번호부예요. 네, 크기도 그렇고 이 책은 아주 공부하다가 힘들면 베고자 하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수히 베고자 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런 자리에 서서 강의해도 조금 덜 죄송한 게 그래도 제가 이런 책하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당신 뭐 할 줄 알아요? 과학자인데. 그래서 참 그 항상 그 찔리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큰 학자도 못 되고 그래도 제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풀 줄 압니다. 그거 하나 할 줄 압니다. 근데 겸손 떠는 것이 아니고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주를 알면 얼마나 알까. 왜냐면요, 이따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까지 그리 향해서 지금 갑니다만, 우주는 정말 대우주라는 거죠. 저는 그 우주 속에서, 우리가 변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도 건방지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무겁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과연 익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제가 괜히 그냥 부정적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복습해드렸지만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우주는 지금 거의 지구만 하다면은 우리 지구는 원자만 하단 말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과연 100년도 못 살면서 우주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나, 빅뱅이 어떻고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한심한 거는 그래도 어디 가서 이렇게 100억 광년 된 우주를 마치 이해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아는 척하고서 집에 와서 주말에 설거지 안 하려고 잔머리 굴리고 있으면 참 불쌍합니다. 네, 그래서 참 세상이 참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바로 뉴턴의 이 통찰력이 요거 하나가 우주론의 그걸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남은 시간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은하계가 이제 넓적하다는 걸 허셜이 발견했는데 그 뒤에 이제 샤플리나 이런 천문학자들이 결국은 신기하게도 말이죠. 태풍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핵이 있으면 팔이 2개가 있어서 이렇게 휘감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이제 갤럭시라고 부른 겁니다. 갤럭시. 근데 갤럭이란 말이 우유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밀키웨이라고 했죠. 우유길. 다른 말로는 갤럭시라고 합니다. 그럼 생물학 공부하다 보면 뭐 갈락토스니 그런 게 나와요. 갤럭이란 말이 우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 우리가 은하계라는 것이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걸 알았는데, 우리는 태양계는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 은하계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저 달동네에 있다니까요. 여기쯤 있다니까요. 이것도 또 충격인 거예요. 야, 우리가 은하계에서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구나. 한참 옆구리에 있고, 우리 해는 왕별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천동설이 엎어지는 그 혁명의 속편이 계속되는데, 진짜 마지막 충격이 이제 이겁니다. 제가 갤럭시를 왜 대문자로 썼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은하계가 하나인 줄 알았어요, 우주에. 그래서 정관사 더를 쓰고 영어 G를 대문자로 썼어요, 실제로. 지금도 오래된 책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이렇게 솜털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구름 같은 건 줄 알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드로메다입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가 유명해졌죠. 여러분들 그 옛날에 유행의 그 아주 데이트를 했던 은하철도 999란 일본 만화 영화의 종착역이 안드로메다 은하죠. 철이가 가는 데가. 그 기차 타고 가는 데가 거기에요. 예. 근데 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가 저게 구름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구조가 비슷해요. 우리 은하계하고. 우리 은하계와 똑같은 거구나. 오히려 2배 큽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한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태양계와 같이 이렇게 옆에 지구,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요 별이 이 분말 중에 지금 하나인 겁니다. 요 분말 중에 하나고 그 별이 약 1000억 개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소용돌이 은하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고요. 지금까지. 더 놀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말 우주는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우주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이제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뉴턴의 바톤을 받아서 다시 또 이제 그 우주론 그 전개한 것을 이제 빅뱅 이런 이론과 같이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과학을 쉽게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남은 시간에 우리 태양계가 창조 그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가 태어났을 때는 처음에 원시 태양의 빛은 더 밝아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원소들이 남아나질 못하고 다 날려가는데 그래도 그 중에 탄소나 질소나 우리 지구과학식으로 얘기하면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과 같이 무거운 원소들은 불려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좀 무거운 그 덩어리들은 떨어지고 가벼운 것들은 날려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은 날려가지만 그 무거운 그 원소들은 태양 주에 남거든요. 그래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태양 주위에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이게 흙덩어리예요. 착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성부터는 흙덩어리가 아니에요. 그 목성부터는 가스덩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켓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도착하면 쑥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계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굳어지면서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고. 그럼 이제 그 우주는 그럼 이제 도대체 거대한 우주는 어떻게 됐느냐? 그게 이제 현대 천문학의 그 분야죠. 예,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 구조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풀어가는 거고, 그와 동시에 원자의 그 우주가 다시 또 새로운 이론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양자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퀀텀 피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물리학의 두 분야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우주의 빅뱅부터 그 모델을 다 설명하고 그 별의 진화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분야를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이제 우주의 역사가 하나로 전부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제가 우리가 그럼 어디서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는 수소부터 수소, 헬륨, 리튬 해가지고 우라늄까지 92가지의 원소로 만들어지는데 이 태초 빅뱅에서는 헬륨까지밖에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이 뒤로는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탄소, 질소, 뭐 산소 이런 걸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원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전부 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앞에 산 별들이 제가 나중에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별이 폭발을 하게 되면 별만이 탄소, 질소, 산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만들어진 재들이 쫙 뿌려지는 겁니다. 별이 폭발해서 다 재가 뿌려지면 그 재가 다시 모이는, 우리 태양계는 두 번째 세대 별이죠. 거기서 모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이 탄소, 질소, 산소는 남겨놓고 나머지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흙으로 된 원소가 이제 물을 매개로 그 안에서 50억 년이라는 세월을 주고 기다리게 되면은 우리 현대 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니시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우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우리를 일컬어서 천손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우주관이 배어 있는 생활 풍습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초현대식 빌딩을 짓고 나서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돼지머리 넣고 고사지낼 거예요. 돼지머리가 등장하는 그것이죠. 하늘에 비는 제천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과학자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돼지머리 효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머리가 이제 구멍이 7개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 민족이 이제 북두칠성을 또 숭앙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장 우리 애국가만 해도 한번 애국가 가사를 한번 되새겨 보시죠. 동해에 있는 그 많은 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에 있는 그 많은 흙이 다 닳도록 하늘이 돌봐주는 나라. 애국가 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천손이라고 해서 하나도 손색이 없는 글로벌 시대일수록 우리 정체성이 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분명해야 글로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치가 냄새 난다고 외국 사람 앞에서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쪽을 다 김치 먹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숭앙하는 우리 문화는 반드시 우리가 우주 시대에 꼭 되찾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글로벌 시대, 우주 시대에 우리가 이런 우주에 대한 이해력을 더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예. 원장님 신비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별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혹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별에 관한 여러 가지 민화가 있죠.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제가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겠고, 왜 호랑이가 왜 썩은 동아줄 붙들어서 떨어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와 달이 만들어지는 그 전설은 나름대로 창조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아주 고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영어로 이제 아마 그걸 만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데 아주 좋은 그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되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의 비밀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풀어봤는데요.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서 이 우주에 살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는 계기도 될 수 있었고요. 또 한 개인으로서 더욱더 겸손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새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의 박석재 원장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TV평생대학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